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사례 민법 용어 해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명의신탁 부분을 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특별법에 가면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담보가 등기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다음에 담보 가등기 우리 내용까지 해서 부실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그래서 총 5가지 법률이 있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배우는 게 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실법이라고 해서 보통 명의신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명의신탁 부분을 하나 좀 정리를 할 건데요. 우리 시험에서는 79번 정도나 80번 정도로 이 명의신탁이 배정이 됩니다. 사례형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31회까지 오면서 이 명의신탁이 사례형으로 빠진 적은 거의 없어요. 거의 99%가 한 문제씩 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건데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이 명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명의를 신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의를 부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형태가 있냐면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의 명의를 실권리자가 아닌,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해놓는 경우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실제 소유자를 우리가 신탁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명의자, 명의상 소유자가 된 사람을 우리가 수탁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명의신탁이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좀 잠깐 정리를 좀 해봅시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명의신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탁 이렇게요. 명의가 빠졌네요. 명의신탁. 그 명의를 부탁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21년도 우리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종부세라는 게 있죠. 부동산 종부세라는 게.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가 지금 9억인가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아마 이 9억이 좀 내려오죠. 가격이 내려오는데, 만약에 나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종부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집에다가 요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세금이, 종부세가. 그러면 이 친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신탁해요. 이렇게.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에게 요 부동산을 이렇게 이전 등기를 이렇게 해놔버립니다. 이전 등기를 해놔버리면 당연히 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돼 있어요? 명의가 올라온 거죠?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우리가 신탁자 이렇게 부탁을 하고요. 이 사람을 물건을 보관한다. 요걸 우리가 수탁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신탁자라는 개념은 뭐냐면 물건을 맡기는 사람, 진짜 소유자인데 명의를 누구 앞으로 해놓는 거예요?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내부적으로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 되는 것이지 을이 소유자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명의를 한다. 그래서 이걸 명의 신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명의신탁은 실질적으로는 세금을 포탈할 목적인 거잖아요. 세금을 포탈할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명의신탁은 유효가 있어요, 무효가 있어요. 원칙이 얘는 뭐예요? 원칙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요 부동산은 무효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요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 명의신탁은 반사의 질서인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명의신탁은 강행법규에 위반됐기 때문에 돌아가는 게 원칙인데요. 이 명의신탁이 유효인 경우가 있어요. 원칙이 유효인데 예외라고 할까요? 예외로 유효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 명의신탁이 유효인 것은 첫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우리가 상호 명의신탁이라는 것도 있지만 첫 번째는 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 있어요. 그럼 요것은 유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호 우리가 명의신탁 이런 게 있죠. 이게 상호 명의신탁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해서 간혹 배워요. 우리 공유 파트에서 보면 구분소유적 공유
상호, 명의신탁. 요건 유효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종중 있잖아요. 종중간, 네 번째 배우자간이 있어요. 배우자. 그러면 종중이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는 명의신탁이 적용돼서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다면 무효로 취급을 합니다. 근데 종중 간의 명의신탁이나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은 세금 포탈 혐의가 없다면 유효로 취급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 배우자는 당연히 뭐예요? 법률혼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실혼 관계는 명의신탁은 무조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요건 예외적으로 유효로 가는 경우가 있으면 이건 세금 포탈은 없어야 돼요. 여긴요. 그래서 이런 건 유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명의신탁의 관계가 여기서는 아직 용어이기 때문에 좀 깊이 나가면 안 되는데,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명의신탁이 들어온 게 이자간 명의신탁, 이자간. 명의신탁이 가장, 대표적이죠. 요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갑이 자기 부동산을 을이란 사람에게 요 명의를 신탁하는 경우 있죠. 요 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 이걸 우리가 이자간 명의신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명의신탁이고요. 두 번째는 중간생략형이라 그랬어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요게 두 번째인데요. 어떤 케이스냐면 갑이란 사람과 을 간에 매매를 했어요. 이 집을 매매를 했는데요. 만약에 을이란 사람이 이 부동산의 등기를 가져오면 아무래도 세금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을이란 사람이 누구하고요? 요 병이란 사람하고 명의신탁을 해요. 그래서 요 갑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등기를 가져와요. 갑에 있는 등기를 누구 앞으로? 요 을 앞으로 명의를 가져오는 거죠. 그럼 원래는 갑에서 을로 넘어가야 되고, 원래 그러고 나서 병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갑에서 다이렉트로 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걸 중간을 생략한 명의신탁이라고 해서 생략 명의신탁이라 그래요. 그럼 이것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예요. 명의신탁은 기본적으로 무효라는 효과가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약 위명이라 그래서요. 계약 위명 명의신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계약 위명 명의신탁은 어떤 거냐면, 자, 갑이란 사람이 있고요.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을이 있는데요. 원래 병이란 사람의 요 부동산이 하나 있었나 봐요. 요 부동산이. 근데 갑이 요 병한테 직접 이 부동산을 매수하면 만약에 비싸게 팔거나 또 아니면 병이 안 팔 것 같으니까 요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을이라는 사람한테 요 부동산을 대신 매수해라라고 이렇게 위임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갑이 매매대금과 그러고 나서 을이 요 을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갑이 병한테 물건을 사갖고 와야 되는데 을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을 명의로 계약을 맺고 을 명의로 등기가 되는 형태예요. 그럼 이것도 명의신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자간 명의신탁이라는 거 있죠? 여기 가장 이자간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계약 위명 명의신탁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나오긴 해요. 그래서 실제 명의신탁은 우리가 사례형으로 문제를 풀어봐야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명의신탁인데요. 자, 내용을 한번 봐볼까요? 자, 소유관계를 공시한다 그랬어요. 공시, 외부에 알리는 것, 등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 소유자 명의의 실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누구예요? 제3자, 일종의 뭐라고 하냐면 수탁자라고 보시면 돼요. 수탁자 명의로 해 놓는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실제 소유자는 신탁자고 그 다음에 명의를 가지고 있는 자가 수탁자죠.
그럼 이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좀 커요. 그래서 부동산 실권이자 명의 등기에 관해서 이걸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효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 단지 아까 예외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 상호 명의 신탁, 그 다음에 종종이나 배우자 간에 조세 포탈 혐의가 없다면 당연히 그 명의 신탁은 유효로 인정을 한다는 거 하고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는 우리가 명의 신탁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 이 명의 신탁이 우리 시험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 정도가 배정이 되니까 꼭 체크를 해서 실제 우리가 좀 다뤄봐야 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기억을 하고 갈 필요가 있는 용어를 하나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어디가 있냐면 요거 좀 넘어오면 자, 이 명의신탁이나 무과실책임은 원래 수업 시간에 나가면서 배울 수 있는데요. 요 무효하고 취소를 좀 정리할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무효 취소는 민법 총칙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아까 명의신탁 요거 하나 하고 이번 시간엔 이 무효 취소를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민법 총칙에 예를 들면 41번부터 우리 민법이잖아요. 근데 49번 정도, 48번 정도 가면 무효 취소가 나와요. 그래서 요 무효 취소를 하나 정리하는데요. 요 무효나 그 다음에 요 취소라는 것은 반드시 계약, 법률행위가 성립이 됐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게 무효예요. 자, 무효를 먼저 설명을 하면 갑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을하고 계약을 맺을 건데요. 자, 갑이란 사람이 만약에 친구를 만나서 술을 먹고 택시를 타는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양복 주머니에서 계약서가 떨어지는데요. 그 계약서가 제 집을 팔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러냐면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이 만취자, 요 만취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의사 무능력자라 그래요. 의사 무능력자. 그럼 의사 무능력자 상태에서 자기 집을 매매를 한 거죠.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기억이 안 나지만 이걸 언제 했냐 그랬더니 5월 1일 날 했어요. 그럼 다음 날 일어난 게 5월 2일 날 아니에요? 5월 2일 날 보니까 내가 매매 계약을 했더라.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요? 생각이 안 나죠? 그러면 이 계약은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얘는 처음부터예요. 처음이라는 건 5월 1일부터 계약은 성립은 됐지만 효력이 없는 걸로 다루는 거. 이걸 우리가 무효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효 그럽니다. 자, 그럼 무효라는 것은 법률행위가 여기 돼 있죠? 요거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계약이 법률 요건을 결하였기 때문에 결하했다는 건 흠결,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걸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무효,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예요? 맞아요. 처음부터 효력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걸로 다루겠다. 요걸 우리가 무효 그래요. 그래서 무효는 그러면 계약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사유가 있겠죠. 그 무효가 되는 사유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강행법규, 의사무능력자, 반사의 질서, 그리고 비진이 상할수 통정 같은 거, 또 강행법규 위반되는 거, 불법 조건이 붙어 있는 거. 그래서 한 8가지 정도는 우리가 나중에 무효 사유로 자동으로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효 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거기에 해당이 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걸로 다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취소는 뭐냐? 취소입니다. 취소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런 거예요. 자, 갑이란 사람이 있어요. 갑이 부동산이 있고요. 을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을 거예요. 계약을 맺는데 요 갑이란 사람에게 예를 들면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라 그래요. 제한 능력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착오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사기, 그 다음에 강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으로 요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이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자, 5월 1일 날 했어요. 그럼 이 5월 1일 날 한 계약은 유효이긴 해요.
유효이긴 했는데 나중에 예를 들면 5월 10일 날 내가 미성년자였습니다. 내가 착오였습니다. 내가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이 계약을 했습니다. 하고 주장하면서 이 계약을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5월 1일까지 이걸 우리가 소급해서 유효였던 것을 뭘 만들어요? 예, 무효로 만들어버린다. 요걸 우리가 취소라 그래요. 그러면 무효나 취소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걸로 다룬다는 것은 공통분모죠. 그런데 무효는 한 번도 따뜻해 본 적이 없어요. 유효인 적이 없는 상태로 가는 거고, 취소는 일단은 유효였다가 나중에 취소를 하면 소급해서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이 없는 걸로 다뤄져요. 근데 조심할 건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면 민법 제5조에 미성년자가 친권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다고 해서 항상 불리한 것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1억짜리 집을 미성년자가 계약을 해서 5억에 팔았다, 3억에 팔았다 그러면 취소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취소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로 다루다가 취소 안 한다? 이걸 추인이라 그래. 추후에 인정한다? 그럼 유효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계약이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하겠죠. 그럼 이걸 소급하여 효력이 없었던 걸로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걸 소급, 무효 이렇게 다뤄요. 자, 그럼 취소는 법률행위 효력이라고 했죠. 예, 소멸시키는 일을 말하는데 원칙적으로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생각하세요. 사기, 강박, 착오 요 네 가지밖에 없어요. 취소 사유가 네 가지예요. 그래서 취소 사유를 애와두면 좀 깔끔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한 능력, 착오, 사기, 요거 강박, 행해진 것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 효력을 행위 시에 소급하여란 말 보이죠? 예, 이걸 소급해서 소멸시킨다, 소급하여 무효시킨다 라고 하는 것, 특정인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걸로 다루는 거고, 취소는 일단 유효였다가 취소가 되면 소급해서 효력을 없앤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효, 취소하고 나오는 건데요.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는 당사자가 약속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법으로 아예 요건 무효예요, 요건 취소예요 하고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요건 해설 이 시간에는 취소 사유 4개만 좀 외워주셔도 괜찮아요. 무효하고 취소를 구별할 수 있고, 취소 사유에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이 있다는 거, 예, 그 정도만 하나 정리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립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명의신탁하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신탁, 그다음 두 번째 무효와 취소를 구별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거는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용어를 전체를 해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주 대표적인 용어들을 골라서 제가 지금 정리해서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한 30강 정도가 올라가는 거니까 심심할 때 심심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오고다 가다 들을 수 있다면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명의신탁, 그 다음에 또 무효, 취소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건강 조심하십시오. 예, 안녕히 계세요.